충격과 침묵의 순간.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하위 국가일 뿐이다. 중국 학자의 이 한마디가 하버드 국제 콘퍼런스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국을 향한 조롱이 시작됐죠. 미국인 경제학자 사만다 리버스 교수는 조용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같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한 학자의 당당한 외침이 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든 그날.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동 비행기 함께 떠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사만다 리버스입니다. 오늘 하버드 국제경제 콘퍼런스에 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떨림은 발표 때문만이 아니에요. 3년 전의 그날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제 기적은 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을까요? 중국 베이징대 장의 교수가 제 논문 발표 후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당시 저는 준비가 부족했어요. 반박할 자료도, 확신도 없었죠. 회의장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만다, 괜찮아요? 5분 후 입장입니다. 조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버드 경제학부 건물은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곳이죠. 오늘은 세계 34개국 경제학자들이 모인 대규모 콘퍼런스 둘째 날입니다. 주제는 자원과 패권 이후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조건이에요. 발표자 명단에 제 이름을 올린 순간부터 준비했어요. 3년의 연구, 6개월의 자료 수집, 그리고 한국 방문까지. 문을 열자 300석 규모의 강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자리가 찼어요. 앞줄에 앉은 백발의 리처드 웰링턴 교수님이 미소로 반겨주셨죠. 하버드의 전설적 경제학자이자 제 논문의 가치를 처음 알아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왼쪽 가운데 줄, 등록 명단에서 본 이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장웨이 교수와 그의 제자 차오펑. 둘 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워 보였어요. 장웨이 교수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3년 전과 똑같은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옆자리에 앉으며 MIT 동료 교수가 속삭였어요. 장웨이의 발표가 먼저죠. 그가 여전히 당신 이론을 모욕할지 궁금하네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콘퍼런스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발표가 첫 번째. 제 발표는 바로 다음이었어요. 최악의 순서 배치죠. 그의 주장을 듣고 바로 반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여유로운 미소로 청중을 둘러보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21세기에도 국가 경쟁력은 기본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분사력, 영토 크기, 인구, 에너지 자원.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슬라이드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 같은 대국들의 자원 보유량 그래프가 나타났죠. 이 컨퍼런스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모델이 된다고요? 우습군요. 그가 저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장웨이 교수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3년간 모은 데이터, 인터뷰, 수치, 모두 완벽했어요. 이제 제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원의 시대가 정말 끝났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장웨이 교수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MIT의 사만다 리버스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자원 없는 국가의 성공 한국 모델과 21세기 경쟁력의 재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장웨이 교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죠. 제 시간이 왔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장웨이 교수와 차오펑 옆을 지나갔습니다. 차오펑은 교수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감이 넘쳤죠.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사만다 교수님. 사회자가 말했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10분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숨을 고를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3년 전 굴욕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울의 대학과 기업들을 방문했어요. 부산의 조선소, 울산의 공장들, 대전의 연구소까지.
숙소에 돌아와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해외에서 온 이메일 하나하나에 답하고 학회에서 만난 한국 학자들과 밤새 토론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룬 기적의 비밀을 찾고 싶었어요. 교수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차우펑이었어요. 장의 교수의 제자이자 최근 떠오르는 경제학자죠. 발표 준비는 잘 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른 질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 차오펑이 말을 이었어요. 흥미로운 선택이긴 하지만 글쎄요. 한국의 성공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미국의 지원, 일본의 기술, 그리고 중국 시장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도 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죠. 차오펑은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더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장 교수님은 자원과 규모가 여전히 결정적이라고 보시던데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에서 제 생각을 들어보시죠.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만다 리버스 교수님, 발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죠. 다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장의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차오펑은 방금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죠. 대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청중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었고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도 있었어요. 모두 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3년의 연구. 이제 보여줄 시간이다. 장의 교수의 발표가 떠올랐어요. 그는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원, 영토, 군사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른 게임이에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 3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만다 리버스입니다.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오늘 저는 자원 없는 국가의 성공 사례를 통해 21세기 경쟁력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려 합니다. 청중 중 몇몇이 펜을 들었어요. 장의 교수는 무표정했습니다. 리처드 웰링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격려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성공은 특수한 경우라고 주장하십니다. 우연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제가 3년간 연구한 결과, 그것은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선택과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 2020년대 서울의 모습, 눈부신 변화였죠.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죠. 그런데 2023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청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의 교수도 이제 펜을 들고 있었어요. 차오펑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경청하고 있었죠. 자원은 없었습니다. 영토는 작았어요.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왜일까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질문에 대답하려는 움직임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의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답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발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년간 갈고 닦은 칼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더 선명하게 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과 2023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대비됐어요. 이 두 사진 사이엔 단 60년이 있습니다.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이룬 기적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한국 기업들이 생산합니다. 자원이 아닌 기술로 시장을 장악한 사례죠. 청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보며 필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자원 대신 사람에 투자했어요. 1960년대부터 GDP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OECD 평균의 2배였죠. 다음 화면에는 한국의 R&D 투자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율은 4.9%로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치예요. 장의 교수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입니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한국은 매번 위기 후에 더 강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각 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대부분 국가는 기존 산업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았죠. 청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리처드 웰링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자원과 영토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했어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조선 산업 점유율이었어요.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한국이 차지합니다. 바다를 가진 나라들은 많지만 왜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1위가 되었을까요? 청중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의 교수와 차오펑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혁신과 선택이죠. 한국은 70년대 초 조선 산업에 뛰어들 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투자했고 위기 때마다 더 혁신적인 선박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오지 보급률과 스마트폰 생산량이었어요. 2023년 한국의 오지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죠. 모두 자원 없이 이룬 성과예요. 앞줄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버드 경제학부의 젊은 교수였어요. 한국의 성공은 지정학적 행운 아닐까요? 미국 지원, 일본 기술, 중국 시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해요. 하지만 같은 환경의 필리핀이나 태국은 왜 비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90년대 초까지 한국 제품은 싸구려로 여겨졌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무역 수지 그래프였어요. 2022년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는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죠. 청중 사이에서 감탄사가 들렸어요. 장의 교수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의 성공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자원과 크기가 아닌 혁신과 적응력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3년간 저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시간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 건수였습니다.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글로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기업들은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30% 증가시켰어요.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 메모리 시장 1위를 차지했죠. 장의 교수가 진지하게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오펑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개발 투자를 2배로 늘렸어요. 많은 서구 기업들이 R&D를 축소할 때였죠. 다음 슬라이드는 각국의 특허 품질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주목할 만해요. 2022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특허 인용 지수는 세계 3위입니다. 영향력 있는 특허를 생산한다는 의미죠. 청중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제가 발견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화면에 3가지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적응력, 교육 투자, 장기적 비전. 첫째, 적응력입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세계를 바라봤어요. 수출 중심 경제를 구축했고 세계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예시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기업들의 빠른 제품 전환 사례들이었습니다. 삼성은 20년 전만 해도 저가 가전제품 회사였어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기업이죠. 현대는 저가 자동차에서 이제는 전기차와 수소차 선두 주자로 발돋움했고요. 다음 요소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교육 투자입니다. 한국은 인적 자본을 국가 자산으로 여겼어요. 1인당 GDP가 낮았던 60년대에도 교육 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교육 투자는 정부 주도였나요? 민간 주도였나요? 양쪽 모두입니다. 정부는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했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 가계 지출의 약 8%가 교육에 사용됩니다. OECD 평균의 2배죠. 마지막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한국 기업들과 정부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어요.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90년대 IT 인프라 구축, 2000년대 녹색 성장 정책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였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과 꾸준한 혁신의 결과죠.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더 이상 자원의 양이나 영토로 결정되지 않아요. 혁신 능력, 교육 시스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 웰링턴 교수가 먼저 박수를 쳤고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어요. 질문 있으신 분? 독일 경제학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답하려는 순간 장의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의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냉소적인 미소가 감돌았어요. 차만다 교수님, 한국의 성공 사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시네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장의 교수에게 쏠렸어요. 한국의 모든 성공은 결국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최대 수출국은 어디죠? 중국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 모든 것이 팔리는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에요. 장의 교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나타낸 자료였어요. 2022년 기준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장의 교수의 주장이 일리 있게 들렸나 봐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 반박도 예상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기술 발전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개량한 것이 아닌가요? 완전히 독자적인 혁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장의 교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차오펑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성공은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적절히 위치한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대답하려고 일어서려는 순간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 교수님, 말씀 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앞줄로 향했습니다. 리처드 웰링턴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하버드의 원로 경제학자인 그는 거의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장 교수님, 자꾸 힘의 논리를 들이대시는데 그건 20세기 방식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자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죠. 웰링턴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의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중국의 기술 발전도 한국 기업들의 부품과 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웰링턴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전환이 바로 사만다 교수가 설명한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초기에 선진국 기술을 배우죠. 미국도 영국의 기술을 배웠고 일본도 서구 기술을 모방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웰링턴 교수의 말에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권위에 장의 교수조차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옮겨갔습니다. 이번엔 차오펑이었어요. 장의 교수의 제자가 손을 든 것이 의외였습니다. 차만다 교수님, 한국은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왜 먼저 도착한 걸까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요. 차오펑의 질문은 진심 어린 궁금증처럼 들렸습니다. 장의 교수는 제자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국이 앞서 나간 이유는 크기를 보지 않고 방향을 봤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장 규모라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했어요.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집중이 가능했죠. 청중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예외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차오펑의 질문에 장의 교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한국이 성공한 핵심은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죠. 차오펑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80년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이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웰링턴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후퇴하지 않았어요. 97년 외환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지만 삼성은 오히려 8인치 웨이퍼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토대가 됐죠. 차오펑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한국의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자원이 많은 국가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분야를 다 발전시키려는 유혹이 크니까요. 장웨이 교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점은 거대한 내수 시장입니다. 이는 한국이 가지지 못한 강점이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한국은 자원과 시장 규모의 한계를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극복했습니다. 차오펑이 다시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성공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제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출발했어요. 석유 자원이 없는데 석유 파동이 왔고 외환부 요구가 부족한데 외환위기가 왔죠. 하지만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웰링턴 교수가 덧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본질입니다. 자원이 아닌 회복 탄력성과 혁신 능력이죠. 장의 교수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차오펑은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다음 세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교수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휴식 시간, 커피를 들고 있는데 차오펑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차만다 교수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장의 교수가 차오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제자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을 눈치챈 걸까요? 그때 사회자가 다가왔습니다. 차만다 교수님,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실 발표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시상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의 굴욕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버드 총장까지 참석한 폐회식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앞자리에는 웰링턴 교수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서는 장웨이 교수와 차오펑의 모습도 보였어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에 수여하는 하버드 국제경제 최우수 논문상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솟아올랐죠.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는 MIT의 사만다 리버스 교수입니다. 순간 주변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청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웰링턴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옆자리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버드 총장이 직접 트로피와 상장을 건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3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웃음거리였지만 지금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MIT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장의 교수조차 고개를 숙여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자원 없이 열악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원이 없어도 열악한 위치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열린다는 진리입니다. 국가의 진정한 자원은 땅 속에 묻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능력 속에 있습니다. 웰링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차오펑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자원의 크기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을 줍니다. 청중 속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전 제 이론을 의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의심 덕분에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장외의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약간의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상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웰링턴 교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사만다. 당신의 연구는 경제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차오펑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준비 중인 연구가 있는데 한국의 기술혁신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 뒤로 장의 교수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예의를 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만다 교수, 당신의 연구는 흥미롭군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분명 가치 있는 연구입니다. 그의 말은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3년 전에 비하면 큰 변화였어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언제든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폐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나고 보스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풍경이 지나갔어요. 붉게 물든 나무숲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MIT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콘퍼런스의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메일 알림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나중에 확인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바로 열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 업무 연락일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메일은 국제경제저널 편집장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만다 교수님께 하버드 콘퍼런스에서의 발표를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자원 없는 국가의 성공 한국 모델과 21세기 경쟁력의 재정의 논문을 저희 저널에 다음 호 특집 표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국제경제저널은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였습니다. 표지 논문으로 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죠. 손이 약간 떨렸지만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꺼이 게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메일을 열었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차오펑이었어요. 사만다 교수님, 콘퍼런스에서 보여주신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시각이 크게 확장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국가 경쟁력에 대해 너무 전통적인 관점만 고수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오펑의 솔직한 고백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의 교육혁신 시스템을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베이징 대학에서 한국혁신 시스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의 조언과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의 교수의 제자와 함께 연구한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물론이죠. 함께 연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당신도 진짜 학문을 시작한 겁니다. 학문은 기존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각을 찾아가는 여정이니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택시가 MIT 캠퍼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인사하고 내렸어요. 잠시 서서 MIT의 웅장한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모두가 의심했던 연구를 묵묵히 계속할 수 있었던 곳이었죠. 연구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한국의 사례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자원이나 크기가 아닌 사람과 혁신에 투자하는 나라가 21세기를 이끌어간다는 것.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다짐했습니다. 이 연구를 더 발전시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모델로 만들겠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은 이제 제 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석양이 아름답게 번졌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작은 나라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 제 노트북을 열고 새 연구의 첫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모델을 넘어서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발견, 그리고 세계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오늘의 성공은 3년 전 굴욕의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향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버드 컨퍼런스에서의 경험은 이제 제 삶의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 자원 없이도 세계를 놀라게 한 작은 나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